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5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보죠. 다음은 매슬로우와 알더퍼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요. 이 중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매슬로우와 알더퍼를 비교하는 문제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 그렇죠. 이렇게 할까요? 조금 그림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릴게요. 음. 자, 그러면 매슬로우는 5단계로 했으니까 둘, 셋, 5개.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더퍼는 요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도 할 겸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일단 5단계고요. 그 5단계 가장 아래쪽이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가 관계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 하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그다음 마지막이 자아 실현 욕구죠.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은 이제 ERG가 E가 존재 욕구. 그러니까 존재가 여러분 영어로 existence라서 이걸 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욕구. 관계가 relationship이라서 여기가 R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 성장 욕구. 그래서 성장이 growth니까 G라고 합니다. 알더퍼의 ERG라는 건 여기서 나온 거예요. ERG. 이렇게.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일단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정을 했죠. 근데 알더퍼 ERG 이론은 일단 그걸 좀 더 간략하게 3단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알더퍼 ERG 이론의 존재 욕구는 매슬로우의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 일부를 포함하는 거고요. 관계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 일부, 사회적 욕구,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 일부를 포함하는 거고 마지막 성장의 욕구는 존경의 욕구 일부와 자아 실현 욕구를 이렇게 포함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의 5단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바꾼 게 알더퍼 ERG 이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매슬로우는 색깔을 똑같이 합시다. 매슬로우는 만족 진행 모형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알더퍼는요. 여기에서 자, 만족 진행 모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요건 틀리지 않았다라고 알더퍼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를 하죠. 플러스 뭐냐? 올라갔다가 좌절하면 욕구를 얼마든지 백할 수 있습니다. 좌절 퇴행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다가 뒤로 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위 욕구를 더 뭡니까? 강하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강하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과 알더퍼 ERG 이론을 약간 비교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로 계층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5단계 욕구 맞네요. 2번 매슬로우는 만족 진행 가설을 지지하지만 알더퍼는 좌절 퇴행 가설만 인정한다. 틀렸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매슬로우의 만족 진행 모형도 그대로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을 하고 플러스 좌절 퇴행 요소를 가미한 겁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3번에 알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자, 존재 욕구가 existence E고요. 그 다음에 관계 욕구가 relationship R이고요. 성장의 욕구가 growth라서 G 욕구입니다. 그래서 ERG 욕구라 그래요. 그렇죠? 오케이. 4번에 매슬로우의 이론은 개인의 경력 발달 과정을 잘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사실
지금 현재 와서는 조금은 뭐라 그러죠? 저 이론의 베이스가 좀 약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의 개인의 발전 과정과는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욕구 이론의 효시가 됐던 거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5번에 알더퍼에 의하면 개인은 성장 욕구나 관계 욕구가 좌절되면 존재 욕구가 더 커진다. 그렇네요. 뭐라 그랬어요? 위쪽에 상위 욕구를 갖다가 그게 좌절되면 뭐라 그랬죠? 하위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 156번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원천 분류에 따라서 개인적 원천 권력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프렌치와 레이븐은요, 권력의 원천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걸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력. 그래서 이걸 공식적 권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개인적 권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일단 나누고요. 그 다음 공식적 권력은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합법적 권력. 합법적 권력이라서 파워라고 할게요. 이렇게 합법적 권력, 그 다음에 강제적 권력. 강제적 권력. 마지막으로 보상적 권력.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권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준거적 권력. 두 번째는 그렇죠. 전문적 권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각각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공식 권력에서 합법적 권력이란 건 뭐냐면요. 회사가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뭐 부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 같은 것들, 혹은 팀장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법적 권력. 두 번째, 강제적 권력은요.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은 뭡니까? 부하 직원이 나의 말을 잘 따르면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권력. 대표적으로 임금이나 승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준 권력이라 그래서 공식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 권력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준 건 아닙니다만 개인에 의한 어떤 특성에 의해서 권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준거적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좀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내가 그 사람 말에 자꾸 귀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굉장히 그 사람이 준거적인 사람이라서 생기는 준거적 권력. 두 번째, 전문적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신입사원은 사실 회사에서 권력상 가장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입사원이 정말 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냐? 컴퓨터나 IT 기기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신입사원들이 가장 좀 IT 제품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위쪽에 있는 부장님도 그 신입사원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그 사람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권력을 우리는 전문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요게 5가지가 프렌치와 레이븐이 만든 권력 원천 분류법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묻는 거는 개인적 원천 권력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오케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157번 태도에 대한 내용이네요. 태도에 대한 내용 한번 봅시다. 역시 개념 설명부터 해볼게요. 태도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태도는 첫 번째 인지적 태도와 그 다음에 감정적 태도와 마지막으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 그거를 행동적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3가지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지적 태도가 감정적 태도랑도 영향을 주고받고요. 감정적 태도가 행동적 태도랑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요것들이 같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요런 과정을 거치면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 태도의 결과 뭐가 나타나냐? 행동이 나타나요. 그럼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인지적 태도라는 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내가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나름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걸 감정적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반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도하는 게 행동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기억에 나의 상사 A는 권위적이다. 여러분, 권위적이라는 말 자체에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서 이걸 감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이 권위적인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인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상사가 권위적이어서 나는 상사 A가 권위적이어서 뭐래요? 좋아하지 않다, 싫대요. 이게 뭡니까? 감정적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싫어하다 보니까 나는 권위적인 상사 A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음먹는 행동적 태도가 됩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쉽죠? 정답 몇 번? 정답은 오케이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태도는 크게 인지적 태도, 감정적 태도, 행동적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8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게요.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좋죠. 문제가 아주 좋네요. 자, 볼게요. 다음 상황을 부름의 기대 이론을 기반으로 해석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물었습니다. 먼 거. 자, 볼게요. K씨는 부장이 맡긴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낼 자신이 있었고 그 성공적인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아하, 이 말은 자 봅시다. 부름의 기대 이론은 이런 거였죠.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게 기대감과 그 다음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회사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건지에 대한 요게 뭡니까? 그렇죠. 그걸 수단성이라고 그랬죠. 수단성과 마지막으로 그 보상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뭡니까? 유의성이 있습니다.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세 가지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냐? 그건 바로 동기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되죠. 바로 저 기대감과 그 다음에 수단성과 그 다음 마지막 유의성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 보면 K씨가 부장이 맡긴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낼 자신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하, 이 사람은 현재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부장도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K씨에게 높은 인사 고가 점수를 약속한 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결과가 나면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수단성도 높겠다라네요. 그렇죠? 뭘 주겠다? 그렇죠. 높은 인사 고가 점수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승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K씨에게 이번 프로젝트로 차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다. 그러니까 K씨가 굉장히 원하는 게 뭡니까? 승진이에요. 승진. 그렇죠? K씨의 유의성은 뭡니까? 사실 승진이라는 그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이게 웬일? 부장은 이번 차장 승진은 MC가 될 듯하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면 휴가에 가족 패키지를 제공해 주 승진하고 싶은 사람한테 휴가 가면 가족 패키지 준대요.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가 사라진 겁니까? 유의성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유의성이 제로가 되면서 동기부여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사라지겠죠. 요 이야기 하는 거네. 그렇죠? 자,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1번. 부장은 초기 K씨에게 높은 수단성을 유발했다. 그렇죠. 자네가 잘 결과만 내면 그럼 승진이라는 보상을 꼭 주겠네라고 수단성을 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씨는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의 기대 수준이 높았다. 오케이, 기대 수준이 높았는 거 맞고요.
3번 부장은 K씨의 기대를 높여 유의성을 보완해야 된다. 아니죠. 그 제품 자체에 대한 유의성 자체를 높여야 되는 거죠. 기대감과는 상관이 없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4번 K씨의 프로젝트 동기부여 수준은 0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유의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5번 부장이 보상을 바꿈으로써 K씨의 유의성이 낮아졌다. 오케이. 원래 보상이 승진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꾼 겁니까? 그렇죠. 가족 여행 패키지로. 그렇죠? 이런 거 필요 없죠.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차원의 출제 예상 문제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앞쪽에서 했던 걸 기반으로 쭉쭉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9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매슬로우와 알더퍼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오케이, 앞쪽에서 한번 했네. 1번 매슬로우의 물질적 안정 욕구는 알더퍼의 존재 욕구에 해당된다. 오케이, 안전의 욕구의 일부가 여기 존재 욕구에 들어간다 그랬죠? 1번 맞네요. 2번 매슬로우의 사회적 욕구는 알더퍼의 성장 욕구에 해당한다. 아니죠. 사회적 욕구는 어디에 해당됐습니까? 알더퍼에서 오케이, 관계 욕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R 욕구. 그렇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알더퍼는 추상성 정도에 따라서 욕구를 구분했다. 그렇죠. 매슬로우가 구체적으로 5단계라면 알더퍼는 조금 더 그걸 추상적 정도에 따라서 몇 단계로? 3단계로 욕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알더퍼 이론의 계층 구조가 매슬로우 이론보다 더 약하다. 그렇죠. 3단계니까. 5번에 매슬로우는 욕구의 개념이 구체적이고 알더퍼는 좀 더 오케이 포괄적이다. 제가 다 설명한 거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쉽네요. 넘어갈게요. 160번. 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겁니다. 볼게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 거였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에 사회적 비교 이론 중 하나로 공정성 또는 불공정성을 다른 사람과 오케이 뭐라 적겠습니까? 비교에 의해서 그걸 자각하는 거죠. 오케이. 2번 다른 사람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자신의 비율과 일치하면 오케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정성을 지각한다. 맞네요. 3번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작을 때만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오케이 클 때도 불공정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불공정성을 느끼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투입이나 산출을 변경한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도 안 되면 직장을 이탈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맞네요. 5번에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보상의 크기보다는 타인과의 비교가 중요함을 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보상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타인과 비교를 통한 상대적 크기를 많이 느끼게 돼요. 이 이론은 페스팅거라는 바로 저 학자의 인지 부조화 이론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 3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161번 한번 볼게요. 기존에 제공해 주던 긍정적 보상을 제공해 주지 않음으로써 어떤 행동을 줄이거나 중지하기 위한 강화 방법은 자, 강화 이론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면요. 요 행동이 변화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화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강화. 그래서 이제 강화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요. 강화 방법은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화 방법. 자, 강화 방법은 첫 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강화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적게 하기 위한 강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어서 두 방법과 바람직하지 못한 걸 더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한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이게 바로 적극적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극적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걸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속어, 그 다음이 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강화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소극적 강화는요.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싫어하는 거를 빼주는 걸 말해요. 이렇게. 이랬을 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하면 바람직한 행동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줄이는 방법은요. 첫 번째,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아하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줄이는 데 있어서 벌은 뭐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벌을 주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요게 강화 이론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존에 제공해주던 긍정적 보상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원래 갖고 있던 좋은 거를 뭡니까? 빼는 거죠. 정답 뭡니까? 소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강화 이론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2번에 오케이 켈리의 입방체 이론, 긴 이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지금 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강의를 제가 문제로 필수 이론 마스터하기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여기 있죠? 한번 해볼게. 켈리라는 사람은요. 켈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냐라고 했을 때 켈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적 기속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외적 기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적 기속이란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행동 원인을 그 사람의 마음속, 그 사람의 그 자체로 돌리는 거고요. 외적 기속은 그 사람의 주변으로 원인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막 지각을 해서 제가 뛰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친구도 같이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으이구 이 게으른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각의 원인을 저의 어디로 돌렸습니까? 저의 내부로 돌렸죠. 그게 뭡니까? 내적 기속이라고 해요. 반면에 그 친구가 같이 막 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야, 너도 차가 그렇게 막혔냐?" 라고 했어요. 이거 뭡니까? 그렇죠. 저의 지각의 원인을 제가 아닌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외적 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켈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 내부로 돌릴 것인가, 그 사람 외부로 돌릴 것인가, 그건 바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이성, 합의성,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그게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잘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에서 다른 모든 과목은 A+를 받았는데 제가 경영조직론만 F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요 현상은 경영조직론만 F를 받은 건 굉장히 특이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특이한 거죠. 다 A뿔인데 요것만 특이하게 F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특이성이 요 경우는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이성이 높을 때는요. 그 사람이 경영조직론을 F를 받은 걸 어떤 탓으로 돌리냐?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외적 기속시킨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합의성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경영조직을 수강한 다른 학생들도 모두 다 F를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일관되게 다 뭘 받았대요? F를 받았대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동료들의 전체가 일치되게 모두가 일치되게 F를 받은 거예요. 즉 굉장히 합의성이 뭡니까? 일치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켈리는 합의성이 높은 경우는 역시 그 행동, 즉 경영조직론 F를 받은 그게 내적 기속하냐 외적 기속하냐? 외적 기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일관성은 뭐냐면요. 제가 여태 다른 경영학 과목은 모두 A풀인데 이번에 중간고사 경영조직 과목만 뭡니까? F를 받았어요. 뭡니까? 경영학에 대해서 내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A+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경영조직록도 경영학의 세부 과목인데 거기서 F를 받았습니다. 일관돼요? 아니면 일관됨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죠. 일관성이 이렇게 낮은 경우도 역시 외적 기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켈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이성, 합의성, 그 다음에 일관성을 바탕으로 특이성이 높고 합의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으면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요. 반대로 특이성이 낮고 합의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내부로 돌린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켈리의 입방체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켈리의 개인 이론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음 중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기인, 행위자의 내적 기인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합의성이 낮아야 되고 특이성이 낮아야 되고 그 다음 일관성은 높아야겠네요. 그쵸? 방금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죠?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개인 차원의 지각 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의 원인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그건 켈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서 162번까지 한번 풀어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3번. 타인을 평가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의 하나인 현혹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현혹 효과, 할로우 이펙트죠. 할로우 이펙트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한 부분만 가지고 요 조그마한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할로우 이펙트, 현혹 효과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그 친구는 왠지 똑똑할 것 같고, 그 다음 뭔가 성실할 것 같고, 왠지 또 착하기도 할 것 같고, 뭐 좀 심한 경우에는 왠지 그 친구는 매력적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사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 하나만으로 전체가 이렇진 않은데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할로우 이펙트. 뭡니까? 현혹 효과예요. 오케이.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1번.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거. 그렇네. 하나의 조그만한 게 전체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거. 맞죠?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전반적 인상을 구체적 특질에 투사해서 그렇지. 요거 하나의 특수에서 전체다 하는 거. 1번과 2번은 패러프레이징 한 거네요.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인사고과에 많은 평가 기준을 삽입시키면 이러한 오류는 제거된다. 아닙니다. 인사고과의 평가 기준이 더 많아지면요. 오히려 복잡해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전체를 평가할 경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성격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작은 어떤 성격적 특성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파악할 수도 있고 5번 이러한 효과는 특히 충성심, 협동심과 같은 도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특질 평가할 때 나타난다.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할 것 같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64번 들어가 볼게요. 평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의 하나로서 그들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요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 요거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스테레오타입. 자, 여러분 대표적인 고정관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고정관념 뭡니까? 그렇죠. 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역이에요.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 사람, 저같이 이제 대구 사람은 뭐 무뚝뚝하다 이런 거, 충청도 사람들은 좀 느릴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정관념에 해당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고정관념에는 인종과 종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요. 그게 바로 고정관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고정관념이 없죠. 이 고정관념을 다르게 뭐로도 표현하냐면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상동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현혹 효과는 앞쪽에서 했던 할로우 이펙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주관의 객관화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심화 경향은 모든 사람의 평가를 가운데로 하는 거고요. 논리적 오류라는 건 이 논리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마치 그게 원인이고 결과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케이. 정답은요. 16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로 165번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동일한 오류 문제라서 함께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직에서 타인을 평가할 때 흔히 발생하기 쉬운 여러 가지 형태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동적 태도, 상동적 오류. 좀 전에 했네요. 뭡니까? 고정관념이죠.
자, 고정관념은 소속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오류다. 정확하게 맞네요. 2번, 현혹효과, 할로 이펙트는요, 전반적인 인상이나 특정한 경우에 받은 지각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 오케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체크하는 거니까 맞죠? 3번에 선택적 지각은 선택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오류다. 그게 아니라 선택적 지각이란 건요,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 내가 그냥 선택적으로 요거를 받아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4번의 지각적 방어라는 건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왜곡시키는 걸 그렇습니다. 그걸 지각적 방어, 그렇죠. 방어라고 하고요. 5번의 관대화 오류는 피평가제 실제 성과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걸 관대화 오류라고 합니다. 참고로 분포적 오류 혹은 다른 말로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항상 오류라고 돼요. 자, 분포적 오류, 항상 오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관대화 오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심화 오류, 마지막 세 번째가 가혹화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관대하는 그 사람의 실제 성적보다 더 관대하게, 더 높게 평가하는 거. 중심화는 중간쯤으로 모두 평가해버리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나쁘게 평가하는 거. 요거죠? 이게 바로 분포적 오류, 항상 오류라고 합니다. 관대화 오류는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65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네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66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